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옹달샘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의 저고리를 입고 해맑은 웃음이 늘 입가에 떠나지 않던 김영감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아침 해가 뜰 때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점심때는 새참으로 주먹밥을 먹고 해 진력해는 강가에 나가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영감은 물고기를 잡으면 절대로 팔거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탐스러운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빙긋 웃으며 조용히 강물에 다시 풀어주곤 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고맙다. 김영감은 낚시 자체를 즐겼을 뿐 그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질고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영감을 물고기 박사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온 산과 들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김영감은 여느 때처럼 강가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나른한 졸음이 쏟아지려는 찰나 갑자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 속에서 요란한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밑에서 번쩍이는 비늘옷을 입은 건장한 산에 둘이 쏜살같이 튀어올라 김영감의 배 위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이 김영감 맞소? 용왕님의 분부대로 김영감 당신을 용궁으로 모셔가야 하니 어서 따라오시오. 그렇소만 댁들은 니시오. 나는 김영감이라고 하오만. 아니, 놔. 이게 무슨 짓니오? 사람 살려. 으악. 괴한들은 다짜고짜 김영감의 팔을 붙잡고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정신없이 물속에 잠기기 직전 김영감은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김영감의 팔을 붙잡은 채 강물 깊은 곳으로 거침없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온 몸이 젖었음에도 숨이 전혀 막히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니 맑고 투명한 물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춤을 추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신비로운 풍경에 김영감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괴한은 김영감을 붙잡고 강물 밑으로 한참을 더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 아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용궁이었던 것입니다. 궁궐문에는 커다란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문 양쪽에는 갑옷을 입은 늠름한 장수들이 창을 들고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김영감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금빛 기둥에는 구름과 용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복도를 지나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김영감은 어느새 웅장한 기세의 커다란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 문양이 새겨진 병풍 뒤 용상 위에는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위엄 있는 노인이 앉아 매서운 눈으로 김영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분보대로 낚시꾼 노인을 잡아왔습니다. 용왕님. 김영감을 끌고 온 괴한 중 키가 작은 사내가 꿇어 엎드려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바로 인정도 없는 낚싯줄로 우리 용궁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 많은 인간이렸다. 내 녀석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냐. 내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이곳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감히 짐작이나 하느냐. 용왕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김영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용왕의 불호령에 김영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괴한들이 억지로 끌고 온 곳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용궁이고 자신을 매섭게 꾸짖는 이가 바로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용왕님, 오해입니다요. 소인은 낚시를 즐기긴 했으나 잡은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모두 깨끗한 강물에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맹세코 헛된 욕심으로 물고기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왕님. 김 영감은 용왕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뭔일아. 용서를 해달라고. 내 녀석은 낚싯대를 들이워 우리 백성들을 잡아 올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용왕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옥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키 작은 괴한이 조심스럽게 용왕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괴한의 말을 들은 용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녹이 띈 얼굴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내 녀석이 우리 백성들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다시 놓아주어 해치지는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허면 굳이 왜 우리 백성들을 잡았다 놓아주었다 하는 괴이한 짓을 매번 반복하여 괴롭힌 것이냐? 소인은 그저 낚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낙입니다.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손맛을 느끼는 것이 좋을 뿐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용왕님,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용왕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 영감을 샅샅이 살펴보던 용왕은 점차 화를 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녀석이 비록 나의 백성들을 낚싯대로 잡아 잠시나마 괴롭게 했으나 결국 해치지는 않았으니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긴 생각해보니 너의 마을 인간들은 우리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잡아다가 끓여 먹으니 훗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쓸데없는 낚시질 같은 것으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마을로 돌아가 더욱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도록 노력하거라. 예, 용왕님. 오늘 용왕님의 은혜를 뼈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낚시질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김 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용왕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용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영감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녀석은 겉모습은 비록 볼품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듯하니 오늘은 특별히 이 용궁에서 나의 귀한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접해주겠다. 맛있는 용궁 음식도 맛보고 나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며 편안하게 쉬었다 가거라. 용왕님, 황송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왕님. 김 영감은 기쁨에 겨워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김 영감은 용궁에서 용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매일 맛있는 산해진미를 배불리 먹고 용왕에게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들려주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김 영감이 용궁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문득 낡은 집에 홀로 남겨져 밤마다 자신을 애타게 걱정하고 있을 아내 박 여사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용왕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늙은 아내가 홀로 집에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를 몹시 걱정하고 있을 듯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저를 다시 제가 살던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용왕은 김 영감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흔쾌히 귀향을 허락하며 용상 아래로 내려와 품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굿을 하나를 꺼내 김 영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옳다. 내 늙은 아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거라. 내 녀석의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들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니 부디 잘 간직하고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용왕이 두 손으로 건네준 것은 갓난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눈부시게 영롱한 구슬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탐이 날 만큼 귀한 보물처럼 보였지만 순박한 김 영감은 선뜻 받지 못하고 뒷걸음치며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용왕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와 후한 대접만으로도 이미 제겐불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괜찮으니 사양 말 구어서 받도록 하거라. 세상 모든 보물에는 다 제각각 임자가 있는 법이니라. 다만 부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 함부로 소원을 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욕심을 부려 구슬의 힘을 함부로 쓰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거라. 자, 이 구슬을 가지고 가서 부디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용왕은 다시 한번 구슬을 김 영감의 손에 정성스럽게 쥐어주며 따뜻하게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영감은 손바닥에서 갑자기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다시 낯익은 자신의 낡은 배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용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한낱 꿈이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용왕이 선물로 준 영롱한 구슬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영감은 구슬을 소중히 품속 깊이 안고 황급히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집에 도착하자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온 아내 박 여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감, 도대체 어찌 된 일이세요? 아침에 밭에 나가신다고 나가시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어딜 그렇게 싸다니시다 이제야 돌아오시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지 뭐예요? 여보, 나 정말 꿈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소. 게다가 아주 귀한 물건까지 얻어왔으니 일단 조용히 방으로 따라 들어오구려. 김 영감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아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을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요. 입이 무거워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김 영감은 손가락까지 흔들어 보이며 아내에게 신신당부하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싼 구슬을 꺼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영롱한 구슬을 본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감,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신기한 것을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어디서 얻었는지는 묻지 마시오. 내가 자세히 말해도 당신은 도저히 믿지 못할 테니. 그리고 이 구슬 이야기는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요. 알겠소? 김 영감은 흥분한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아,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으니 쌀 한 바가지만 내놓아라. 신기하게도 김 영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부시게 빛나던 구슬에서 하얀 쌀알이 쏟아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쌀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노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아내에게 구슬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을 굳게 다짐받고 구슬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괴짝 깊숙이 넣어 굳게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그 후로도 김 영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바치를 하며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구슬의 힘을 빌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욕심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구슬에게 소원을 빌었기에 점차 가난했던 김 영감의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시집간 딸 김민지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놀러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새 가구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예전과 다르게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먹을 것도 많아지고 새 물건도 많아졌네요. 혹시 어디서 뜻밖의 돈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머니는 남편의 신신당부가 떠올라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계속되는 끈질긴 추궁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어 구슬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왜 딸인 저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만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당장 그 신기한 굿을 좀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괴짝에서 구슬을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앞불싸. 마침 김 영감이 열쇠를 허리춤에 찬 채 밭에 일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딸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열쇠를 찾으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눈치 빠른 딸은 아버지가 깜빡 잊고 열쇠를 안방 문고리에 걸어둔 채 밭으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옳다구나 잽싸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괴짝을 열고 드디어 소원구슬을 손에 넣었습니다. 딸은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들킬까 가슴을 졸이며 구슬을 훔쳐 잽싸게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 손 가득 소중하게 구슬을 쥔 채 황홀한 표정으로 구슬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에헴, 구슬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꿀과자가 먹고 싶으니 당장 내 눈앞에 꿀과자를 산더미처럼 내놓아라. 잠시 후 신기하게도 구슬은 딸이 원하는 대로 달콤한 꿀과자를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딸은 눈이 휘둥그레져 기뻐하며 평소에 갖고 싶었던 비단옷, 금 비녀, 화려한 장신구들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구슬에게 요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은 소원 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었고 순식간에 딸의 좁은 방 안은 구슬이 쏟아낸 갖가지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지만 딸의 끝없는 욕심은 채워질 줄 몰랐습니다. 방 안에 보물이 가득 쌓이자 이번에는 더 큰 돈을 갖고 싶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솟아났습니다. 구슬아, 나는 지금 당장 쌀 1000가마니, 아니 돈 1000냥만 내놓아라. 어서 빨리 나에게 황금덩어리 돈 1000냥만 다오. 어서. 딸이 있는 힘껏 구슬에 대고 탐욕스럽게 소리쳤지만 신기하게도 구슬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외쳤지만 구슬은 더 이상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던 구슬은 점점 빛을 잃어가더니 마침내 반짝임 하나 없는 평범한 유리 구슬로 변해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구슬의 신비한 힘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김 영감의 집에서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난리가 났습니다. 늦은 오후 힘든 바치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영감은 소중한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구슬 이야기를 실수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영감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딸의 집으로 뛰쳐 달려갔습니다. 딸의 집에 헐레벌떡 도착해 다급하게 방문을 활짝 열어보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의 좁은 방 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고 딸은 두 손에 힘없이 빛을 잃은 유리구슬을 쥔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많은 물건들을 다 그 구슬에게 함부로 빌어서 만들어낸 것이냐? 김 영감이 기가 막혀 딸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흑흑. 구슬님이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흐흐흐. 딸은 흐느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빛을 잃은 구슬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딸의 손에 들려있는 구슬은 더 이상 예전의 영롱하고 신비로운 보물이 아닌 그저 길가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평범한 유리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김 영감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딸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나 봐요. 구슬님이 신기하게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주셔서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돈 1000냥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구슬님이 돌변해서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더 이상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흐흐흐.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꼬. 아이고, 아이고. 김 영감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에휴, 보물 앞에서 욕심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토록 입 무겁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건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구나. 이제 다 틀렸어. 다 끝났어. 김 영감은 깊은 탄식을 내쉬며 힘없이 빛을 잃은 구슬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텅 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김 영감의 가족들은 신기한 구슬을 만나기 전 가난했던 예전처럼 다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평범한 돌멩이 구슬이었지만 김 영감은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인지 참아버리지 못하고 괴짝 깊숙이 넣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 영감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난 후 신기한 구슬은 점차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어느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옛 이야기처럼 지나친 욕심은 결국 소중한 행복을 잃게 만든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 책.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옹달샘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의 저고리를 입고 해맑은 웃음이 늘 입가에 떠나지 않던 김영감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아침 해가 뜰 때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점심때는 새참으로 주먹밥을 먹고 해 진력해는 강가에 나가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영감은 물고기를 잡으면 절대로 팔거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탐스러운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빙긋 웃으며 조용히 강물에 다시 풀어주곤 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고맙다. 김 영감은 낚시 자체를 즐겼을 뿐 그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질고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 영감을 물고기 박사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온 산과 들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김 영감은 여느 때처럼 강가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나른한 졸음이 쏟아지려는 찰나 갑자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 속에서 요란한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밑에서 번쩍이는 비늘옷을 입은 건장한 산에 둘이 쏜살같이 튀어올라 김 영감의 배 위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이 김 영감 맞소? 용왕님의 분부대로 김 영감 당신을 용궁으로 모셔가야 하니 어서 따라오시오. 그렇소만 댁들은 니시오. 나는 김 영감이라고 하오만. 아니, 놔. 이게 무슨 짓니오? 사람 살려. 으악. 괴한들은 다짜고짜 김 영감의 팔을 붙잡고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정신없이 물속에 잠기기 직전 김 영감은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김 영감의 팔을 붙잡은 채 강물 깊은 곳으로 거침없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온 몸이 젖었음에도 숨이 전혀 막히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니 맑고 투명한 물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춤을 추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신비로운 풍경에 김 영감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괴한은 김 영감을 붙잡고 강물 밑으로 한참을 더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 아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용궁이었던 것입니다. 궁궐문에는 커다란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문 양쪽에는 갑옷을 입은 늠름한 장수들이 창을 들고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김 영감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금빛 기둥에는 구름과 용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복도를 지나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김 영감은 어느새 웅장한 기세의 커다란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 문양이 새겨진 병풍 뒤 용상 위에는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위엄이 있는 노인이 앉아 매서운 눈으로 김 영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분보대로 낚시꾼 노인을 잡아왔습니다. 용왕님. 김 영감을 끌고 온 괴한 중 키가 작은 사내가 꿇어 엎드려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바로 인정도 없는 낚싯줄로 우리 용궁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 많은 인간이렸다. 내 녀석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냐? 내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이곳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감히 짐작이나 하느냐? 용왕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김 영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용왕의 불호령에 김 영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괴한들이 억지로 끌고 온 곳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용궁이고 자신을 매섭게 꾸짖는 이가 바로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용왕님, 오해입니다요. 소인은 낚시를 즐기긴 했으나 잡은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모두 깨끗한 강물에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맹세코 헛된 욕심으로 물고기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왕님. 김 영감은 용왕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뭔일아. 용서를 해달라고. 내 녀석은 낚싯대를 들이워 우리 백성들을 잡아 올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용왕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옥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키 작은 괴한이 조심스럽게 용왕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괴한의 말을 들은 용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녹이 띈 얼굴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내 녀석이 우리 백성들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다시 놓아주어 해치지는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허면 굳이 왜 우리 백성들을 잡았다 놓아주었다는 괴이한 짓을 매번 반복하여 괴롭힌 것이냐? 소인은 그저 낚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낙입니다.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손맛을 느끼는 것이 좋을 뿐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용왕님,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용왕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 영감을 샅샅이 살펴보던 용왕은 점차 화를 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녀석이 비록 나의 백성들을 낚싯대로 잡아 잠시나마 괴롭게 했으나 결국 해치지는 않았으니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긴 생각해보니 너의 마을 인간들은 우리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잡아다가 끓여 먹으니 훗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쓸데없는 낚시질 같은 것으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마을로 돌아가 더욱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도록 노력하거라. 예, 용왕님. 오늘 용왕님의 은혜를 뼈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낚시질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김 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용왕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용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영감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녀석은 겉모습은 비록 볼품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듯하니 오늘은 특별히 이 용궁에서 나의 귀한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접해주겠다. 맛있는 용궁 음식도 맛보고 나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며 편안하게 쉬었다 가거라. 용왕님, 황송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왕님. 김 영감은 기쁨에 겨워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김 영감은 용궁에서 용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매일 맛있는 산해진미를 배불리 먹고 용왕에게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들려주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김 영감이 용궁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문득 낡은 집에 홀로 남겨져 밤마다 자신을 애타게 걱정하고 있을 아내 박 여사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용왕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늙은 아내가 홀로 집에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를 몹시 걱정하고 있을 듯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저를 다시 제가 살던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용왕은 김 영감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흔쾌히 귀향을 허락하며 용상 아래로 내려와 품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를 꺼내 김 영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옳다. 내 늙은 아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거라. 내 녀석의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들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니 부디 잘 간직하고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용왕이 두 손으로 건네준 것은 갓난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눈부시게 영롱한 구슬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탐이 날 만큼 귀한 보물처럼 보였지만 순박한 김 영감은 선뜻 받지 못하고 뒷걸음치며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용왕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와 후한 대접만으로도 이미 제겐불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괜찮으니 사양 말 구어서 받도록 하거라. 세상 모든 보물에는 다 제각각 임자가 있는 법이니라. 다만 부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 함부로 소원을 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욕심을 부려 구슬의 힘을 함부로 쓰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거라. 자, 이 구슬을 가지고 가서 부디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용왕은 다시 한번 구슬을 김 영감의 손에 정성스럽게 쥐어주며 따뜻하게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영감은 손바닥에서 갑자기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다시 낯익은 자신의 낡은 배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용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한낱 꿈이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용왕이 선물로 준 영롱한 구슬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영감은 구슬을 소중히 품속 깊이 안고 황급히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집에 도착하자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온 아내 박 여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감, 도대체 어찌 된 일이세요? 아침에 밭에 나가신다고 나가시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어딜 그렇게 싸다니시다 이제야 돌아오시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지 뭐예요? 여보, 나 정말 꿈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소. 게다가 아주 귀한 물건까지 얻어왔으니 일단 조용히 방으로 따라 들어오구려.
김 영감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아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을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요. 입이 무거워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김 영감은 손가락까지 흔들어 보이며 아내에게 신신당부하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싼 구슬을 꺼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영롱한 구슬을 본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감,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신기한 것을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어디서 얻었는지는 묻지 마시오. 내가 자세히 말해도 당신은 도저히 믿지 못할 테니. 그리고 이 구슬 이야기는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요. 알겠소? 김 영감은 흥분한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아.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으니 쌀 한 바가지만 내놓아라. 신기하게도 김 영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부시게 빛나던 구슬에서 하얀 쌀알이 쏟아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쌀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노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아내에게 구슬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을 굳게 다짐받고 구슬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괴짝 깊숙이 넣어 굳게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그 후로도 김 영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바치를 하며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구슬의 힘을 빌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욕심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구슬에게 소원을 빌었기에 점차 가난했던 김 영감의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시집간 딸 김민지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놀러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새 가구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예전과 다르게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먹을 것도 많아지고 새 물건도 많아졌네요. 혹시 어디서 뜻밖의 돈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머니는 남편의 신신당부가 떠올라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계속되는 끈질긴 추궁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어 구슬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왜 딸인 저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만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당장 그 신기한 굿을 좀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괴짝에서 구슬을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앞불싸. 마침 김 영감이 열쇠를 허리춤에 찬 채 밭에 일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딸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열쇠를 찾으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눈치 빠른 딸은 아버지가 깜빡 잊고 열쇠를 안방 문고리에 걸어둔 채 밭으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옳다구나 잽싸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괴짝을 열고 드디어 소원 구슬을 손에 넣었습니다. 딸은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들킬까 가슴을 졸이며 구슬을 훔쳐 잽싸게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 손 가득 소중하게 구슬을 쥔 채 황홀한 표정으로 구슬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꿀과자가 먹고 싶으니 당장 내 눈앞에 꿀과자를 산더미처럼 내놓아라. 잠시 후 신기하게도 구슬은 딸이 원하는 대로 달콤한 꿀과자를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딸은 눈이 휘둥그레져 기뻐하며 평소에 갖고 싶었던 비단옷, 금 비녀, 화려한 장신구들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구슬에게 요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은 소원 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었고 순식간에 딸의 좁은 방 안은 구슬이 쏟아낸 갖가지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지만 딸의 끝없는 욕심은 채워질 줄 몰랐습니다. 방 안에 보물이 가득 쌓이자 이번에는 더 큰 돈을 갖고 싶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솟아났습니다. 구슬아,
나는 지금 당장 쌀 1000가마니, 아니 돈 1000냥만 내놓아라. 어서 빨리 나에게 황금덩어리 돈 1000냥만 다오. 어서. 딸이 있는 힘껏 구슬에 대고 탐욕스럽게 소리쳤지만 신기하게도 구슬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외쳤지만 구슬은 더 이상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던 구슬은 점점 빛을 잃어가더니 마침내 반짝임 하나 없는 평범한 유리 구슬로 변해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구슬의 신비한 힘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김영감의 집에서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난리가 났습니다. 늦은 오후 힘든 바치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영감은 소중한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구슬 이야기를 실수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영감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딸의 집으로 뛰쳐 달려갔습니다. 딸의 집에 헐레벌떡 도착해 다급하게 방문을 활짝 열어보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의 좁은 방 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고 딸은 두 손에 힘없이 빛을 잃은 유리구슬을 쥔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많은 물건들을 다 그 구슬에게 함부로 빌어서 만들어낸 것이냐? 김영감이 기가 막혀 딸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흑흑. 구슬님이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흐흐흐. 딸은 흐느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빛을 잃은 구슬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딸의 손에 들려있는 구슬은 더 이상 예전의 영롱하고 신비로운 보물이 아닌 그저 길가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평범한 유리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김영감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딸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나 봐요. 구슬님이 신기하게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주셔서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 돈 1000냥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구슬님이 돌변해서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더 이상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흐흐흐.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꼬. 아이고, 아이고. 김영감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에휴, 보물 앞에서 욕심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토록 입 무겁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건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구나. 이제 다 틀렸어. 다 끝났어. 김영감은 깊은 탄식을 내쉬며 힘없이 빛을 잃은 구슬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텅 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김영감의 가족들은 신기한 구슬을 만나기 전 가난했던 예전처럼 다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평범한 돌멩이 구슬이었지만 김영감은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인지 참아버리지 못하고 괴짝 깊숙이 넣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영감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난 후 신기한 구슬은 점차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어느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옛 이야기처럼 지나친 욕심은 결국 소중한 행복을 잃게 만든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 책.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옹달샘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의 저고리를 입고 해맑은 웃음이 늘 입가에 떠나지 않던 김영감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아침 해가 뜰 때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점심때는 새참으로 주먹밥을 먹고
해 진력해는 강가에 나가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영감은 물고기를 잡으면 절대로 팔거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탐스러운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빙긋 웃으며 조용히 강물에 다시 풀어주곤 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고맙다. 김 영감은 낚시 자체를 즐겼을 뿐 그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질고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 영감을 물고기 박사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온 산과 들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김 영감은 여느 때처럼 강가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나른한 졸음이 쏟아지려는 찰나, 갑자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 속에서 요란한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밑에서 번쩍이는 비늘옷을 입은 건장한 산에 둘이 쏜살같이 튀어올라 김 영감의 배 위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이 김 영감 맞소? 용왕님의 분부대로 김 영감 당신을 용궁으로 모셔가야 하니 어서 따라오시오. 그렇소만, 댁들은 니시오. 나는 김 영감이라고 하오만. 아니, 놔. 이게 무슨 짓니오? 사람 살려. 으악. 괴한들은 다짜고짜 김 영감의 팔을 붙잡고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정신없이 물속에 잠기기 직전 김 영감은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김 영감의 팔을 붙잡은 채 강물 깊은 곳으로 거침없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온 몸이 젖었음에도 숨이 전혀 막히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니 맑고 투명한 물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춤을 추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신비로운 풍경에 김 영감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괴한은 김 영감을 붙잡고 강물 밑으로 한참을 더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 아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용궁이었던 것입니다. 궁궐문에는 커다란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문 양쪽에는 갑옷을 입은 늠름한 장수들이 창을 들고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김 영감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금빛 기둥에는 구름과 용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복도를 지나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김 영감은 어느새 웅장한 기세의 커다란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 문양이 새겨진 병풍 뒤 용상 위에는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위엄이 있는 노인이 앉아 매서운 눈으로 김 영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분부대로 낚시꾼 노인을 잡아왔습니다. 용왕님. 김 영감을 끌고 온 괴한 중 키가 작은 사내가 꿇어 엎드려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바로 인정도 없는 낚싯줄로 우리 용궁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 많은 인간이렸다. 내 녀석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냐? 내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이곳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감히 짐작이나 하느냐? 용왕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김 영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용왕의 불호령에 김 영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괴한들이 억지로 끌고 온 곳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용궁이고 자신을 매섭게 꾸짖는 이가 바로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용왕님, 오해입니다요. 소인은 낚시를 즐기긴 했으나 잡은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모두 깨끗한 강물에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맹세코 헛된 욕심으로 물고기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왕님. 김 영감은 용왕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뭔일아. 용서를 해달라고. 내 녀석은 낚싯대를 들이워 우리 백성들을 잡아 올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용왕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옥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키 작은 괴한이 조심스럽게 용왕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괴한의 말을 들은 용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녹이 띈 얼굴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내 녀석이 우리 백성들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다시 놓아주어 해치지는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허면 굳이 왜 우리 백성들을 잡았다 놓아주었다 하는 괴이한 짓을 매번 반복하여 괴롭힌 것이냐? 소인은 그저 낚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낙입니다.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손맛을 느끼는 것이 좋을 뿐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용왕님,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용왕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 영감을 샅샅이 살펴보던 용왕은 점차 화를 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녀석이 비록 나의 백성들을 낚싯대로 잡아 잠시나마 괴롭게 했으나 결국 해치지는 않았으니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긴 생각해보니 너의 마을 인간들은 우리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잡아다가 끓여 먹으니 훗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쓸데없는 낚시질 같은 것으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마을로 돌아가 더욱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도록 노력하거라. 예, 용왕님. 오늘 용왕님의 은혜를 뼈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낚시질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김 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용왕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용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영감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녀석은 겉모습은 비록 볼품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듯하니 오늘은 특별히 이 용궁에서 나의 귀한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접해주겠다. 맛있는 용궁 음식도 맛보고 나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며 편안하게 쉬었다 가거라. 용왕님, 황송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왕님. 김 영감은 기쁨에 겨워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김 영감은 용궁에서 용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매일 맛있는 산해진미를 배불리 먹고 용왕에게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들려주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김 영감이 용궁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문득 낡은 집에 홀로 남겨져 밤마다 자신을 애타게 걱정하고 있을 아내 박 여사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용왕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늙은 아내가 홀로 집에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를 몹시 걱정하고 있을 듯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저를 다시 제가 살던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용왕은 김 영감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흔쾌히 귀향을 허락하며 용상 아래로 내려와 품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굿을 하나를 꺼내 김 영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옳다. 내 늙은 아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거라. 내 녀석의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들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니 부디 잘 간직하고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용왕이 두 손으로 건네준 것은 갓난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눈부시게 영롱한 구슬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탐이 날 만큼 귀한 보물처럼 보였지만 순박한 김 영감은 선뜻 받지 못하고 뒷걸음치며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용왕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와 후한 대접만으로도
이미 재겐불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괜찮으니 사양 말 구어서 받도록 하거라. 세상 모든 보물에는 다 제각각 임자가 있는 법이니라. 다만 부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 함부로 소원을 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욕심을 부려 구슬의 힘을 함부로 쓰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거라. 자, 이 구슬을 가지고 가서 부디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용왕은 다시 한번 구슬을 김 영감의 손에 정성스럽게 쥐어주며 따뜻하게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영감은 손바닥에서 갑자기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다시 낯익은 자신의 낡은 배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용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한낱 꿈이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용왕이 선물로 준 영롱한 구슬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영감은 구슬을 소중히 품속 깊이 안고 황급히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집에 도착하자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온 아내 박 여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감, 도대체 어찌 된 일이세요? 아침에 밭에 나가신다고 나가시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어딜 그렇게 싸다니시다 이제야 돌아오시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지 뭐예요? 여보, 나 정말 꿈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소. 게다가 아주 귀한 물건까지 얻어왔으니 일단 조용히 방으로 따라 들어오구려. 김 영감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아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을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요. 입이 무거워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김 영감은 손가락까지 흔들어 보이며 아내에게 신신당부하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싼 구슬을 꺼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영롱한 구슬을 본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감,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신기한 것을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어디서 얻었는지는 묻지 마시오. 내가 자세히 말해도 당신은 도저히 믿지 못할 테니. 그리고 이 구슬 이야기는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돼요. 알겠소? 김 영감은 흥분한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아.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으니 쌀 한 바가지만 내놓아라. 신기하게도 김 영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부시게 빛나던 구슬에서 하얀 쌀알이 쏟아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쌀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노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아내에게 구슬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을 굳게 다짐받고 구슬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괴짝 깊숙이 넣어 굳게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그 후로도 김 영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바치를 하며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구슬의 힘을 빌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욕심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구슬에게 소원을 빌었기에 점차 가난했던 김 영감의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시집간 딸 김민지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놀러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새 가구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예전과 다르게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먹을 것도 많아지고 새 물건도 많아졌네요. 혹시 어디서 뜻밖의 돈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머니는 남편의 신신당부가 떠올라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계속되는 끈질긴 추궁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어 구슬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왜 딸인 저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만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당장 그 신기한 굿을 좀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괴짝에서 구슬을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앞불싸. 마침 김 영감이 열쇠를 허리춤에 찬 채 밭에 일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딸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열쇠를 찾으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눈치 빠른 딸은 아버지가 깜빡 잊고 열쇠를 안방 문고리에 걸어둔 채 밭으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옳다구나 잽싸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괴짝을 열고 드디어 소원 구슬을 손에 넣었습니다. 딸은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들킬까 가슴을 졸이며 구슬을 훔쳐 잽싸게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 손 가득 소중하게 구슬을 쥔 채 황홀한 표정으로 구슬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에헴, 구슬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꿀과자가 먹고 싶으니 당장 내 눈앞에 꿀과자를 산더미처럼 내놓아라. 잠시 후 신기하게도 구슬은 딸이 원하는 대로 달콤한 꿀과자를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딸은 눈이 휘둥그레져 기뻐하며 평소에 갖고 싶었던 비단옷, 금 비녀, 화려한 장신구들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구슬에게 요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은 소원 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었고 순식간에 딸의 좁은 방 안은 구슬이 쏟아낸 갖가지 물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지만 딸의 끝없는 욕심은 채워질 줄 몰랐습니다. 방 안에 보물이 가득 쌓이자 이번에는 더 큰 돈을 갖고 싶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솟아났습니다. 구슬아, 나는 지금 당장 쌀 1000가마니, 아니 돈 1000냥만 내놓아라. 어서 빨리 나에게 황금덩어리 돈 1000냥만 다오. 어서. 딸이 있는 힘껏 구슬에 대고 탐욕스럽게 소리쳤지만 신기하게도 구슬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외쳤지만 구슬은 더 이상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던 구슬은 점점 빛을 잃어가더니 마침내 반짝임 하나 없는 평범한 유리 구슬로 변해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구슬의 신비한 힘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김 영감의 집에서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난리가 났습니다. 늦은 오후 힘든 바치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영감은 소중한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구슬 이야기를 실수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영감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딸의 집으로 뛰쳐 달려갔습니다. 딸의 집에 헐레벌떡 도착해 다급하게 방문을 활짝 열어보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의 좁은 방 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고 딸은 두 손에 힘없이 빛을 잃은 유리구슬을 쥔 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많은 물건들을 다 그 구슬에게 함부로 빌어서 만들어낸 것이냐? 김 영감이 기가 막혀 딸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흑흑. 구슬님이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흐흐흐. 딸은 흐느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빛을 잃은 구슬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딸의 손에 들려있는 구슬은 더 이상 예전의 영롱하고 신비로운 보물이 아닌 그저 길가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평범한 유리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김 영감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딸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나 봐요. 구슬님이 신기하게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주셔서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 돈 1000냥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구슬님이 돌변해서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더 이상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흐흐흐.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꼬. 아이고, 아이고. 김 영감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에휴, 보물 앞에서 욕심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토록 입 무겁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건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구나. 이제 다 틀렸어. 다 끝났어. 김 영감은 깊은 탄식을 내쉬며 힘없이 빛을 잃은 구슬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텅 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김 영감의 가족들은 신기한 구슬을 만나기 전 가난했던 예전처럼 다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평범한 돌멩이 구슬이었지만 김 영감은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인지 참아버리지 못하고 괴짝 깊숙이 넣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 영감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난 후 신기한 구슬은 점차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어느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옛 이야기처럼 지나친 욕심은 결국 소중한 행복을 잃게 만든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 책.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옹달샘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의 저고리를 입고 해맑은 웃음이 늘 입가에 떠나지 않던 김영감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아침 해가 뜰 때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점심때는 새참으로 주먹밥을 먹고 해 진녘에는 강가에 나가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영감은 물고기를 잡으면 절대로 팔거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탐스러운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빙긋 웃으며 조용히 강물에 다시 풀어주곤 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고맙다. 김 영감은 낚시 자체를 즐겼을 뿐 그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질고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 영감을 물고기 박사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온 산과 들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김 영감은 여느 때처럼 강가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나른한 졸음이 쏟아지려는 찰나 갑자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 속에서 요란한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밑에서 번쩍이는 비늘옷을 입은 건장한 산에 둘이 쏜살같이 튀어올라 김 영감의 배 위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는 노인이 김 영감 맞소? 용왕님의 분부대로 김 영감 당신을 용궁으로 모셔가야 하니 어서 따라오시오. 그렇소만 댁들은 니시오. 나는 김영감이라고 하오만. 아니, 놔. 이게 무슨 짓니오? 사람 살려. 으악. 괴한들은 다짜고짜 김 영감의 팔을 붙잡고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정신없이 물속에 잠기기 직전 김 영감은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김 영감의 팔을 붙잡은 채 강물 깊은 곳으로 거침없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온 몸이 젖었음에도 숨이 전혀 막히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니 맑고 투명한 물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춤을 추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신비로운 풍경에 김 영감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괴한은 김 영감을 붙잡고 강물 밑으로 한참을 더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 아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용궁이었던 것입니다.
궁궐문에는 커다란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문 양쪽에는 갑옷을 입은 늠름한 장수들이 창을 들고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김 영감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금빛 기둥에는 구름과 용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복도를 지나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김 영감은 어느새 웅장한 기세의 커다란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 문양이 새겨진 병풍 뒤 용상 위에는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위엄이 있는 노인이 앉아 매서운 눈으로 김 영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분보대로 낚시꾼 노인을 잡아왔습니다. 용왕님. 김 영감을 끌고 온 괴한 중 키가 작은 사내가 꿇어 엎드려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바로 인정도 없는 낚싯줄로 우리 용궁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 많은 인간이렸다. 내 녀석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냐? 내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이곳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감히 짐작이나 하느냐? 용왕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김 영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용왕의 불호령에 김 영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괴한들이 억지로 끌고 온 곳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용궁이고 자신을 매섭게 꾸짖는 이가 바로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용왕님, 오해입니다요. 소인은 낚시를 즐기긴 했으나 잡은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모두 깨끗한 강물에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맹세코 헛된 욕심으로 물고기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왕님. 김 영감은 용왕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뭔일아. 용서를 해달라고. 내 녀석은 낚싯대를 들이워 우리 백성들을 잡아 올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용왕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옥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키 작은 괴한이 조심스럽게 용왕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괴한의 말을 들은 용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녹이 띈 얼굴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내 녀석이 우리 백성들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다시 놓아주어 해치지는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허면 굳이 왜 우리 백성들을 잡았다 놓아주었다 하는 괴이한 짓을 매번 반복하여 괴롭힌 것이냐? 소인은 그저 낚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낙입니다.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손맛을 느끼는 것이 좋을 뿐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용왕님,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용왕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 영감을 샅샅이 살펴보던 용왕은 점차 화를 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녀석이 비록 나의 백성들을 낚싯대로 잡아 잠시나마 괴롭게 했으나 결국 해치지는 않았으니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긴 생각해보니 너의 마을 인간들은 우리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잡아다가 끓여 먹으니 훗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쓸데없는 낚시질 같은 것으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마을로 돌아가 더욱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도록 노력하거라. 예, 용왕님. 오늘 용왕님의 은혜를 뼈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낚시질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김 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용왕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용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영감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녀석은 겉모습은 비록 볼품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듯하니 오늘은 특별히 이 용궁에서 나의 귀한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접해주겠다.
맛있는 용궁 음식도 맛보고 나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며 편안하게 쉬었다 가거라. 용왕님, 황송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왕님.